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 잘 보는 하우스봄TV의 봄소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크면서부터는 그 책이 이제 만화책 같은 걸로 넘어가서 아무튼 책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책 읽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일부러 짬을 내서라도 좀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봄소장이 이제 추천하는 책, 그리고 저도 이제 강압적으로라도 좀 책을 읽고 싶어서 읽고 있는 책들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서 좀 올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제 갈매동에 이제 살면서 이제 어머님들이나 이제 같이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책 읽고 리뷰하고 이런 소모임을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성격이 약간 소심해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제 그냥 유튜브 상으로 제가 보고서 읽었던 책 중에 좀 좋았던 책들을 조금 선별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올리고 그리고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소개해 드릴 책은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이제 출간됐을 때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했었고, 재테크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로도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맨날 이제 말로만 듣다가 이 책을 이제 직접 사서 읽게 됐어요. 근데 역시는 역시입니다. 보면서 내가 궁금해했던 내용들이 이런 거였어 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었고, 인문학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인문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인문학에서 길을 찾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내용들 중에서 약간 제가 조금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만 조금 발췌를 해서 자료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이 책을 읽고 싶지만 구입하지 못해서 아직 못 읽으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책 읽으실 시간이 없는 분이시라면 함께 그냥 요약 내용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동산에 이제 책들 하나씩 더 이제 제가 읽고 나면 계속 책꽂이에 꽂아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읽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빌려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부의 인문학 리뷰를 시작해 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고! 부의 인문학 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인문학 책입니다. 일단 저자는 브라운스톤이라고 하고요. 이분이 연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전공을 했대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저도 즐겨가는 곳인데 부동산 스터디의 우석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팬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재테크 초창기에 결혼 비용까지 아껴서 마련한 500만 원으로 50억을 만들었다가 날리고 분당 아파트를 상투에 사서 큰 손해를 보기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단련된 우량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기에 성공을 했고, 이제는 인생을 즐길 만큼 충분한 부를 이룬 뒤 40대 초반에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신 거죠. 아무튼 이분이 2017년도 11월부터 서울이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맞았고, 18년도 1월에 비트코인 폭락론 전망, 18년도 2월부터 재개발 급등 전망, 여러 가지 전망들을 내놓으셨는데요. 이후에 그 이제 부동산 스터디에 이제 성지순례 왔다는 댓글도 달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유명을 지셨대요. 근데 이제 이분 말로는 자기가 적중률이 높았던 것은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예지력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인들의 통찰력을 빌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인들의 투자 통찰을 알기 쉽게 작성한 책이 바로 이 부의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두를 풀어 나갑니다. 총 4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 장은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2장은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3장은 반드시 이기는 주식 투자법, 4장은 투자의 길을 만드는 부의 법칙. 각 장마다 이제 세부적인 항목들이 다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제가 그냥 집중적으로 봤던 것들 한 두 개 정도씩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저한테만 조금 더 많이 와닿았던 내용들을 서머리 해가지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가볍게. 근데 사실 3장은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서 조금 빠르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인상적으로 생각되는 게 별로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 이제 에필로그부터 들어옵니다. 살아남으려면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익혀라. 사실 저도 회사 다니면서 느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모으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 외에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잘해야 한다. 제가 부족했던 게 그 부동산과 주식 투자였나 봐요. 그리고 투자를 잘 하려면 우선 먼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법칙들을 풀어 나가죠. 1장,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여러 섹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왜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왜 이번 정부는 유난히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왜 노무현 정권 때 많이 올랐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여기에 딱 있더라고요. 밀턴 프리드먼은 케인스와 달리 경제 영역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나쁜 시장도 가장 좋은 정부보다 좋다는 말이 그의 주장을 대변한다. 그는 재정 지출과 복지 확대 정책은 처음에는 경기 부양이 되지만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찾아온다고 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가 폭등한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가장 좋은 피난처는 부동산이다. 맞는 것 같죠? 결국 서민을 돕겠다는 진보 정권의 따뜻한 복지 정책과 선심 정책은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과 노동자를 궁지로 몰아넣는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충고가 가리키는 복지 정책의 방향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때인 것이다.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정부가 서민을 돕겠다고 따뜻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거는 진짜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과 노동자를 지금 궁지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제 이 책 읽으면서 조금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이 세입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수도 빈에서 임대료 통제 정책을 펼쳤대요. 그러나 하이에크는 임대료 통제 정책이 오스트리아 경제의 지옥의 문을 열게 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임대료를 통제하면 집주인이 유지 보수비와 재산세를 내고 나면 오히려 손해였는데 따라서 집을 더 이상 고치지 않고 새로운 집을 지을 수도 없으니 집은 점점점 더 부족하고 그러면 점점점 주거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그렇다고 세입자가 좋냐? 세입자도 일자리는 생겨도 직장이 집에서 멀면 싼 월세집을 포기하기 싫어서 실업률은 올라가고 집에서 먼 곳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교통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세입자 모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파괴하는 건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부터 시작해서 통제 정책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우리를 다 살기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뜻한 거는 아니었겠지만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장,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서울과 지방 부동산은 양극화될 것이다. 이건 지금 양극화되고 있죠. 제조업 중심의 지방 도시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울산, 창원, 구미, 거제도, 군산. 같이 제조업 중심이 되는 도시는 혁신과 세계화의 물결에 의해 점차 침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지금은 이쪽 동네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또 침체될 수밖에 없을 수 있죠. 서울과 판교는 IT, 금융, 바이오, 엔터와 같은 혁신 기업이 자리 잡아 향후 부동산 전망도 좋다고 합니다. 지식기반 산업사회에서 지금 현재가 지식기반 산업사회죠. 대학과 연구소는 중요하다. 서울에는 좋은 대학, 방송국, 금융, 회계, 엔터사가 집중되어 있다. 지식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도시 간의 불평등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돈을 벌고 싶다면 혁신 기업이 주도하는 도시에 투자하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 혁신 기업이 주도한 도시가 어디냐? 여기서 서울이나 판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이쪽으로 투자를 하라는 거죠. 점점 양극화되고 되었고,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슈퍼스타 도시 서울에 투자하라. 이 책 읽다 보면 계속 서울에 투자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리차드 플로리다는 슈퍼스타 도시는 시간이 갈수록 인재를 끌어들여 번성하고 나머지 도시는 몰락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우선 기업은 자기의 이익을 찾아서 슈퍼스타 도시로 몰린다.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기업이 한 곳에 뭉치면 이익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산업 클러스터가 생긴다. 맞아요. 또한 인재도 슈퍼스타 도시로 몰린다. 서울에 몰리죠. 좋은 인재가 모이면 인적 자본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외부 효과는 인재가 잘하면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인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소득도 늘어난대요. 그런지 몰랐어요. 좋은 인재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똑똑한 친구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슈퍼스타 도시는 2000년 이후 집값이 급등했다. 1950년에는 평균 2배였지만 2000년에는 4배로 격차가 벌어졌다. 한국에서는 슈퍼스타 도시는 서울뿐이다. 뭐 서울이라도 들어간 게 어디예요. 그쵸? 그래서 순위를 봤는데 1위 뉴욕, 2위 런던, 3위 도쿄, 4위 홍콩, 5위 파리, 6위 싱가포르, 7위 LA, 8위 서울, 뭐 10위까지 있었는데요. 제가 그냥 서울까지 끊었습니다. 여기에다 투자를 하라는 거죠. 서울 아니면 뉴욕, 런던, 도쿄, 홍콩, 파리, 싱가포르, LA 이쪽에다 투자하라는 건데 뭐 해외까지는 제가 뭐 능력은 안 되니까 서울에 투자할 곳이 뭐가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분명한 이유. 수도권 억제 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중력의 법칙처럼 다시 서울로 집중된다. 분당에 신분당선이 생겼을 때 정자역 주변 상관 잘 될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개통되자 정자역 상권은 망했다. 학생들이 신분당선을 타고 강남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서울 집중화와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물려도 서울에서 물려야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고 수익을 낼 수 있대요. 물려도 서울에서 물리래요. 서울에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이것도 되게 인상 깊었던 섹션이었어요. 서울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양도세 중과 철회, 서울 재개발 재건축 규제 폐지, 임대주택 건설 확대. 진짜 이거밖에 없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서 속상합니다. 서울에 집이 모자란데 왜 엉뚱한 경기도에 집을 짓는 부동산 정책 왜 그럴까? 이거 정말 너무 답답했거든요. 답이 여기 있더라고요. 이건 정치인이 다음 선거에서 이기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래요.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을 하면 단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러면 질투에 사로잡힌 대중이 집권당을 비난하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다음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지니 엉뚱한 경기도의 물량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미룰 수 없어서 허가를 하면 수도권 집값은 또 타격을 받는다. 이런 대책은 경기도 집주인을 2번 죽이는 정책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구리 남양주에 물량폭탄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이쪽에 공급 대책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다음 선거에서 이기려고 서울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허용 안 하고 지지율 그것 좀 하겠다고 지금 저희 근처에다 집을 때려 박는 거잖아요. 와,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집값이 나중에 경기도에 집이 많아서 재개발 재건축을 결국에는 허가를 하면 또 경기도 집값은 또 막 떨어지는 거면 경기도 집주인 2번 죽이는 3번? 2번 아니야 3번은 죽이는 정책인 거. 진짜 역시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또 하나 깨닫게 돼요. 왜 다들 강남에 못 살아 안달일까?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가장 큰 이유가 가시라고 했다. 그쵸.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이다. 맞아요. 신분제 시대에서는 가난을 변명할 수 있었다. 지금은 누구나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으므로 왜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변명을 내놓아야 하는 괴로운 처지에 몰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자처럼 보이길 바라는데 강남 아파트에 살면 오타다.
못하네요. 부자로 성공한 사람으로 대우해준다. 과시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본능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강남 아파트의 열풍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뭐, 강남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서울에 있는 집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죠. 근데 이 멘트가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내가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변명을 내놓아야 되니까 괴롭다. 난 정말 회사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고 그냥 내 앞에 주어진 것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부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변명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모든 투자의 기본이 되는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 한국의 부자는 월급을 모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이나 주식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월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달려 있다. 전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월급에 있는 줄 알았어요. 모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투자로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결국 승패는 투자에 달려 있다. 그런데 투자를 하려면 종잣돈이 필요하고 종잣돈은 닥치고 모으는 수밖에 없고 인내와 절약이 결국 종잣돈 모으는 비결이다. 이걸 모으는 동안에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니까 집값은 더 빠르게 오르고 그러다가 좌절하게 되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건 확실해진 것 같아요. 월급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투자에 달려있다라는 거. 확실히 노동으로 돈 버는 속도보다 투자로 돈 버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 이번 정권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되게 박탈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에필로그인데요. 부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자신의 두뇌를 관찰하고 의심하며 본능을 극복해야 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본능대로 산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제일 쉬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본능대로만 살면 저절로 가난하게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다수가 가난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다. 스스로 원시적 본능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네. 이러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되게 다양한 거장들의 이야기와 그 안에서 살펴보게 된 이제 길, 뭐 노하우 이런 것들, 통찰력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인문학이라는 게 되게 따분하고 재미없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이런 거였어? 라는 내용을 곱씹으면서 읽게 된 책인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재테크 입문서로 많이들 추천을 하시는지 주변인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책인지 알게 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채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책 말고도 뭐 다양하게 제가 관심 있는 책 그냥 써머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같이 이런 책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책 많이 읽고요.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